핵심 이슈들 질문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IQ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요.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박상범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실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법정 공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제 수정에 대한 그런 논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달 31일에는 아마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지예요. 예. 지금 그런데 노동계하고 경제 쪽 양쪽에서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예.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만들어냈던 안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기준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쟁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이제 174시간을 재개는 요구를 해왔죠. 예. 분모를 줄이는 거. 예. 그러면 최저임금이 단위당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동계는 그것이 아니라 243시간 해야 된다. 예. 이걸 가지고 좀 다투다가 결국 그 절충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9시간으로 절충을 받는데, 예. 이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아직도 조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서 국무총리에서 통과됐던 209시간이 과연 지금 적정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볼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님, 지금 네. 주휴시간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209시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제 빼서 임금을 따져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의 시작은 뭐였었냐면은 예. 요번 거는 이제 수정안이었었고요. 예. 고용노동부가 내온 정부 입법은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그다음에 약정수당과 약정수당에 근무한 약정시간까지도 다 포함하려는 게 당초의 원안이었었는데,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영계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약정수당 쪽은 완전히 다 빼고 예. 대신에 이 법정 주휴수당이라고 있는 이 주휴수당 부분을 오롯이 다 포함을 한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이제 31일 날 통과될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네. 조금 이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지금 경영계,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왜 법정 주휴수당을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여기에다가 넣느냐. 예. 이건 또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언뜻 들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갖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IQ가 준비한 주제를 공개합니다. 정부 경영계 주휴시간 갈등, 문제는 복잡한 임금 체계. 자, 지금 어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경영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절충안이 아닌가 싶은데, 경영계에서 오히려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시장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은 안 됩니다. 어느 예. 정도 좀 우리가 IQ를 높이는 거니까 예. 조금 이제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이제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야 될 텐데, 예.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산입 범위도 넓어지고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도 넣고 하게 되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달 동안에 받은 돈, 예. 임금이 있고 한 달 동안에 일한 시간, 예. 그러니까 월 근로시간분에 월 급여를 해서, 그럼 이제 시간당 얼마를 지원하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내년에 이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니까 예. 그거를 해서 8,350원보다 적으면 이건 최저임금법을 어긴 거니까 형사처벌하는 것이고, 예. 그 이상을 주면 이건 오케이다, 통과하면 된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별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복잡해지느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월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시작을 해야 될까에서부터 첨예하게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 월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한 근로시간, 예. 이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정, 일한 만큼만 해다가 받은 돈을 합치면 되지 않느냐. 예. 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휴수당, 약정수당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유급수당, 유급
유급휴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급수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안 했지만 돈은 받았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 입법에는 소정 근로시간도 밑에 시간에 들어가지만 유급수당을 받았던 그 시간 역시도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근로를 한 걸로 보자라고 해서 소정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도 함께 이제 분자에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 표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원래 계산대로 하면은 40시간을 분해 그 174시간이니까요. 170만 원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9,770원이 나오니까 저거는 일단 최저임금 이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건데 앞서 제가 말했지만은 정부안은 소정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라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건 직접적으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의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함께 포함을 한 겁니다. 이게 월 35시간쯤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자 한 달에 일한 게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9시간분에 170만 원이 돼서 8,134원. 이건 당장 내년에는 걸립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초의 원안이었던 약정 휴일시간까지 넣는다면 약정 휴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일요일 근무입니다. 일요일 일 안 했지만은 유급수당 주는 건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밑에가 243시간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젖대로 계산을 한다면은 최저임금 시급이 6,996원. 전부 형사처벌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자로 넣을까? 즉 근로시간을 어디까지로 해야 될까? 하고 받은 돈이라는 것은 또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될까가 첨예하게 붙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는 약정 휴일뿐만이 아니라 법정 주휴수당도 이참에 다 빼야 된다. 빼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심플하게 보면 일한 시간에다가 월 받는 것들을 나누면 그냥 간단한데 그게 대부분 판례였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주휴시간이라는 거라든가 약정 주휴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붙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죠. 최저임금의 그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임금 수준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양대축이 뭐냐면은 주 52시간 노동자와 최저임금이에요. 이걸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질을 더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토요일을 우리가 이제 약정 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뺐습니다만은 일요일 같은 것을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경제계 반대를 하느냐면은 약정휴일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이 약정휴일이죠. 약정은 보통 토요일이라 하죠.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을 토요일이라고 하고 약정휴일은 이제 노조가 좀 강할 때 노사 협의로 그렇죠. 마지막 하게 되는 토요일을 이렇게 낮춰 잡는 거죠.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왜 줘야 되느냐. 일하지 않는데 왜 그 날짜까지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느냐는 그게 핵심이죠. 하나죠. 그거 하나고. 실제 일하는 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렇죠. 왜 토요일, 일요일을 임금을 갖다가 줘야 되느냐? 또 줘야 되느냐 우리가 또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단위가 더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낮게 임금을 주는 업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부담이 생기는 거다. 결과적으로 경제계에는 이중적인 임금의 부담을 왜 자꾸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제계의 불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확인해 보자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이유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더욱더 양질의 생산성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평론가님? 그렇죠. 이제 그게 노동계의 주장이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급휴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왜 쉬었는데 돈을 줬느냐. 이것도 큰 틀에서의 근로의 개념이다라는 게 노측의 주장이었어. 그러니까 소위 노사관계 중에 노동계 측의 주장이었었고 당연히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에는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 외 방금 얘기했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그 시간도 근로로 봐야 된다라는 방금 이제 김현석 평론가의 이제 주장인 거죠.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 사는 거지. 노동 시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알바지 사실은.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도 하고 충분히 영양도 섭취하고 또
또 정서적으로도 가족들과 원만히 지내고 이래야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다만 이 법원에서는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들을 정량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고 하는 걸 갖다 합하면 되는 건데 정량화해야 되는 건데. 하고 그 휴일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근로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 이런 부수적인 거 빼고 실질적으로 일한 거 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돈. 이게 대법원 판례였었고 이것 때문에 노동부와 대법원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싸워왔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이 뭐길래?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말하기 위해서 이 주휴시간, 주휴수당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이 개념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럼 탔으면은 15시간이죠. 15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루 3시간에 하루는 휴일로 줘야 된다. 뭐로? 유급으로. 유급 때 주는 그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8시간만큼을 이제 임금으로 쳐서 받고 있으니 그럼 8시간은 노동한 시간으로 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이고 요번에 수정안의 내용이죠. 수정안의 내용. 경청은 노동하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휴수당은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받던 거였잖아요. 받던 거죠. 계속 받던 건데, 근데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자꾸 최저시급 얘기할 때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모든 법적인 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주휴수당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게 좋은 지적이셨는데. 그러니까 경영계가 지금 그 주휴수당이 진짜 부담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빼놓고 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대법원과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측은 이참에 법정 주휴수당이라는 걸 한번 따져서 얘기하신 대로 아예 이것들을 한번 빼보자라는 쪽이었었고 노동계도 이번 안에 굉장히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법정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법 산입할 때 계산할 때 박혀버리면 이제는 대법원 판례로 계속 싸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휴수당이 못 박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법정 주휴수당을 두고 이번에 수정안이 갖고 있는 함의가 노측과 사측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사측, 특히 소상공인 측에서는 이참에 법정 주휴수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은 약정수당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노조가 강할 때 일요일치를 더 주는 거니까 뭐 소상공인 뭐 편의점 사장님들이 약정수당 줄 일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포함을 안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좀 뺐으면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갈등 사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우리 정철 평론가님이 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보면은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한 시간에 딱 곱하기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급으로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듯이 주휴수당하고 이제 약정한 서로 이제 유급 휴일 요거하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계는 계속 약정으로 유급 휴일이라고 한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일한 걸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실제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8,25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8,35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243시간이죠. 243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안이었죠. 근데 이거를 왜 뺀 건가요? 왜 빼냐면은 경제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이러면 아마 많은 업주들이 최저임금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최저임금법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담 때문에 경제계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제계 반대하고 또는 노동계는 다 넣어야 된다. 정부도 처음에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주요 법령 다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다 넣어서 계산하니까 243시간에 놓은 거예요. 이걸 나누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시간당 소득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감옥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감옥은 안 가겠습니다. 벌금을 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부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에 부담하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그래서 절충안 또는 수정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셨을 텐데 핵심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그런 파급 효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때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요. 자, 특히 지금 현재 그 영세 소상공인한테는 이 주유 수당 거기다 약정 수당까지 이렇게까지 얹어서 주게 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알바들이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보다 굉장히 꽤 된 그런 시간만큼을 더 돈을 갖다 얹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영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호소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요번 계산법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근원 시간이 209시간이 되잖아요. 여기에다 8,350원을 곱하면은 월 17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상여금도 주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입 범위가 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170만 원 넘는 돈은 무조건 한 달 알바를 쓰면은 나가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아예 이참에 그 문제가 됐었던 자영업자들에게입니다. 이 주유수당을 한번 정부가 다시 되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는 안 된다. 주유수당은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한 달에 200 갖고 가기가 힘든데 만약에 한 달로 풀타임 고용을 한다면 17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니까 이제 이거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 알바, 쪼개기 알바라고 하는데 주유수당에 받을 자격은 일단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쓴 거예요. 일하게 하는 10시간, 9시간으로 끊어버려가지고 주유수당이라는 자체를 안 주게 하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알바 중에서도 뛰어난 알바들은 거기에 일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오롯이 받아야 되니까 더 좋은 소상공인 업체로 가고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알바를 구하려는 분들은 이제는 쪼개기 알바가 나오니까 아예 고용의 이제 기회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유수당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데 처음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임금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주유수당만이라도 좀 빼다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사용 상공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요일, 토요일을 다 이제 휴일수당까지 해가지고 다 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근히 여기 얹어가지고 요걸 좀 빼보면 좀 나중에 임금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중소기업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약정수당은 빼겠다라고 하는 그 안 자체가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이번 참 아예 다 빼라 그냥. 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상공업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의 기준을 따라가기에는 힘에 부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계나 또는 이 상공인들의 목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을 텐데 참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평론가님, 아니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 또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 이런 것들 좀 조정되면 여력이 있다면서요, 충분히. 이게 주유수당 기껏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속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산보증금을 이제 소위 현실화시키고 갑질 프랜차이즈의 법을 고치고 가맹업법을 고치고 이게 이제 지난한 작업이고 2년, 3년 꽤 길게 걸리는 시간인데 그에 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주유수당은 바로바로 타격을 받게 되니까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이제 늘상 하는 말이 오히려 앞에 부분을 먼저 하고
3년 차에 최저임금을 10% 15% 올렸으면 실은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이고요. 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만하다고 또 하나 생각이 얘기가 들어요. 뭐냐면 주휴수당도 실은 주휴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낮았던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했을 때도 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할 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최저임금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고용 불안이다, 청년 실업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확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게 된다면 고용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경기가 어떤 상승하는 사이클이라든가 네. 어떤 순환에서 좀 올라가는 사이클에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요번에 바뀐 시행령이 개선됐다면 굉장히 훈풍이 불었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굉장히 이제 선순환의 트랙으로 분명히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가 큰 틀에서의 경기 주기상 이제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선되게 된다면 고용 시장은 오히려 이제 사측이죠. 고용을 더 줄이는 부분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용 시장에는 뭐 호재와 악재 중에서는 악재의 가능성들 이게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논쟁을 좀 줄이면서요. 최저임금 자체의 제도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부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그게 자꾸 막 공격을 받고 최저임금 얘기만 꺼내면 마치 막 경제를 잘 모르는 뭐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일부 그 언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논쟁을 줄이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요. 예. 노동 부분에 가지고는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도 편차가 크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한 25%가 돼요. 예. 선진국의 거의 2배입니다. 예. 또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좀 우리 또래 나이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생계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계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금을 기본 임금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들은 사지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동 문제 지금 정부가 내놨던 절충하는 나름대로 가더라도 이제는 이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료 문제라든지 세제 문제라든지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의 복지 구조가요. 예. 생계형 기업을 또는 생계형의 이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복지 수준이 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복지 수준이 너무도 낮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직장을 그만둬 밖에 나가서 1, 2년 버티다가 나머지 일을 안 하면은 거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이런 삶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복지 인프라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분을 같이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령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갖다가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 예. 높인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갖다가 그 대기업 같은 데 왕창 주고 예. 그거를 재분배 효과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영세기업한테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서 예. 노동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빼버리고 노동구조만 봐버리면 한번 봐보시죠. 대기업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훨씬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여기에 정합니까? 그러니까 정부 주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평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분명히 그럴 이제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해, 둘째 이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뭐 10% 이상 했을 때도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주휴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있느냐는 얘기를 한쪽에서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다 묵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잠깐 언급이 됐고 앞으로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의 그 인상률에 대해서는 가령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것들을 사회성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이제 좀 계량화할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뭐 노측, 사측, 정부 측 3명 나와가지고 그 퍼센트가 16.5%, 14% 이게 굉장히 좀 비정량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내년에, 후년에도 계속될 문제거든요.
가령 이렇게 높였다가 당장 이게 문제라고 해서 내년에 또 동결을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동안 인플레는 또 높아 있잖아요. 근데 떡하니 동결을 해버리면 또 노동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앞으로 결정하는 부분을 정말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금 체계도 좀 단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에 최저임금이 사실은 더 구설수에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선 그게 잘못했다라면은 이게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막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는 또 정부가 뭐 했냐면 그러면 최저임금에 산입 범위를 둬서 예, 그러니까요. 매달 드는 전기상여금을 일단 20% 넣고 앞으로 쭉쭉쭉쭉 반영을 해서 5년 뒤, 6년 뒤에는 상여가 다 최저임금으로 이러니까 또 노동계는 반발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법정 주휴수당을 아예 이 개편안에다 넣을게 그게 다 연쇄 양쪽으로 작용이었어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노동계 또 사용자측 모두가 반발하게 되는 당국 스스로가 좀 기준을 못 잡은 측면도 분명히 예. 존재합니다. 예, 이번에 짧게. 최저임금위원회 있잖아요. 너무 정부 눈치를 봐요. 정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예. 이번에 정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고민하는 단초를 상실했어요. 예. 이거 좀 혁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주휴수당에 포함된 2019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